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생존의 비밀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윤석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전 유성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개원을 해서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 그 중국에서 심심치 않게 조류독감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예방 접종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올 때 여러 가지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사스도 예전에 돌았고 신종플루도 돌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또 조류독감이 돈다고 하는데 원장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또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그러면 거의 이구동성으로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보다 뭔가 더 커다란 그런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맞습니다, 어머니. 전문가들께서도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그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는데 앞으로 더 커다란 것이 올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물어보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생존의 비밀 이 책을 그래서 읽어볼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존의 비밀이라고 딱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뭘로부터의 생존의 비밀일까요? 지금 21세기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많이 처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생존, 양육강식의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의 생존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위기로 자본주의의 뭐 붕괴라는 그런 새로운 문명으로의 그 전환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한 경제적인 위기에서의 생존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지금 뉴스에서도 간혹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핵 위협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으로부터의 생존의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화산이나 지진, 여기서는 이제 해일이나 쓰나미 같은 그런 자연재해로부터의 생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전염병의 그러한 위기로부터의 그 생존의 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현대 문명을 총체적으로 무너뜨리는 질병 대란이 몰려온다 해서 질병 대란에 대한 위기로부터의 생존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은 따로따로 와도 안 좋은 일은 같이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염병은요, 문명의 전환기에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항상 함께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런 모든 문제점이 하나로 뭉쳐서 그 정점으로 질병 대란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될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은요, 2008년도에 기획이 돼가지고 준비가 됐던 책입니다. 근데 우연히도 책이 집필되고 있던 2009년 봄서부터 신종플루가 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신종플루가 돌고 있는 그 상황에 적혀졌던 책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고뇌와 그 고민, 그것이 이 책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은 다음처럼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질병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은 무너지고 가정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의외로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종플루를 이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신종플루가 있었던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국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걸 경험을 했죠.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온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삶에 대한 깊은 회의를 품고 충격과 회한에 빠지게 된다. 신종플루 때 우리가 모두 느꼈던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염병과 관련된 그런 공포라든지 그러한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전염병의 그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인류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질병, 재난의 공격을 받으며 무수히 많은 희생을 치렀다. 자,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염병은 참 좀 묘한 것이 전염병의 아이러니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나 그때마다 더욱 강인한 의지와 지혜로 삶의 지평에 새 희망의 태양을 띄우며 한층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문명의 전환기에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지만 그 전염병을 극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다시 창출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또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난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그러한 양상도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전부터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그게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기에 이러한 전염병이 우리한테 이렇게 위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거는 과거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달리 생태계 파괴 때문에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까지도 심각하게 병이 들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규모가 너무나도 커지게 된 거죠. 지구가 병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와 지금의 문제의 커다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에서의 그 병 상태가 아니고 지구 환경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병들었다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길이 없는 거고, 그리고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커다랗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날의 병들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더 다른 더 큰 병이 지구촌을 엄습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전염병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머지않아 지구에 큰 병으로 인한 난리가 되는 거죠. 예, 큰 병난이 닥쳐와서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삶의 영역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서 전염병 미래에 발생할 그 전염병과 관련돼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시판을 엄청나게 달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포감을 조성을 하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살 수 있냐,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 하다못해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국에서 그걸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료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 유명한 바이러스 X, 또 대재앙이라는 이런 책들을 보더라도 거기에도 무엇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비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1997년에 바이러스 X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바이러스 X는 뭐냐면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지구가 병들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인류를 멸종을 시킬 수 있는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많으며, 만약에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전염병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바이러스일 것이다. 그래서 익스팅션의 X를 따서 바이러스 X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현대의학에서는 1997년에 이미 암 선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마치 영화관에 앉아 있는 그런 관객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근데 현대의학은 지금 해답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해답이 없겠어요? 아니겠죠. 해답은 있는데 아직 그 해답이 뭔지를 알아내지 못한 거겠죠. 자, 그런데 생존의 비밀 이 책에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해답을 모르는데 여기 해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밀이고 시크릿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그 아래 패러그래프에다가 그 힌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힌트를 알려주면 비밀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건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궁금하세요? 예, 궁금하시면은 책을 직접 보실 거를 한번 이제 권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처음 봤을 때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또 어떤 이렇게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가장 쉽고 빨리 알 방법은 차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이게 세 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은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2장은 대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3장은 대병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되게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what 무엇이 일어나고 있으며 why 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how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요 개념을 가지고 적혀 있는 겁니다. what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 큰 병난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죠? 그게 1장입니다. 2장은 why 왜 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3장은 how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죠. 네. 대병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존의 비밀에 대해서 적혀 있죠. 그래서 1장은 보면 과거의 전염병, 지금 현재의 전염병, 그리고 과거의 선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것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장입니다. 이 책은 바로 2장을 위해서 적혀진 책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이유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치료를 할 때도 환자를 치료할 때도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와 원인을 알아야 결과와 그 치료법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인간 고통의 근원은 병은 천지에서 온다. 병든 천지를 고쳐주시는 한 분의 강세.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서 인류의 생존을 인류 세계사적인 차원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주 변화 원리의 차원으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사실 Y만 잘 알면은 How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이 제일 중요하고, 자, 이제 3장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장입니다. 예. 전쟁과 질병이 함께 온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존의 길 해서, 예. 생존의 길, 여기 이제 시크릿이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맨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요, 그냥 흥미거리로 볼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정말로 우리의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을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닌 바로 자신의 행복과 건강, 미래의 모든 꿈을 성취하는 진정한 성공의 열쇠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이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쪼록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생존의 법방을 전수받아 최후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축원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야 되는 뭐 이유 같은 것이 가슴속에 와 닿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예외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 노, 병, 사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여태껏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이 늙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세가 90이 되신 어르신께서 이제 늙어가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은 그걸 지켜보는 그런 자제분들이 물론 가슴은 많이 아프지만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비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막 슬프게 울고 하면은 예의에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90세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시면 천수를 누리셨다. 그래서 인생을 참 착하게 잘 사셨나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괴롭긴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생로병사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본인의 운명을 다 펼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운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이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병이 걸려서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는 것은 당사자에게도 엄청난 비극이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살아남은 자의 그 비극 또한 엄청나게 큰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입장이라는 것은요, 일평생 그걸 마음속에 묻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비극이죠.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정점이 바로 전염병인 겁니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도 펼치지 못하고 사그러져 버리는 그 비극이 바로 전염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런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사건은 피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병난을 완전히 피해갈 수가 없다. 게다가 현대 문명이 또 날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필자는 최근 머지않은 장래에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들으면서 또 국가 재난 상황으로까지 선포된 신종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책이 쓰여진 그 당시의 그 느낌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다가오는 문명의 위기와 질병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이 저자분의 그 비장함, 그 사명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거기에 대한 그 회상과 같은 이제 그런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종플루입니다.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했던 건요, 2009년 2월 달에 멕시코 베라크루즈라고 하는 바로 이 위치죠. 멕시코 시티 바로 옆입니다. 여기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첫 환자는 4살 난 어린 에드가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던 양돈 그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염됐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시 인터뷰를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이 꼬마 친구가 본인은 그 무서운 신종플루가 왔을 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 무서운 거를 극복을 해냈다. 뭐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자, 2월 달이었는데 4월 달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엄청난 커다란 전염병이 돼버린 거죠. 2009년 4월 27일 멕시코 시티,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 시티거든요. 그 당시에 환자가 1995명 중에 사망한 사람이 152명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네요. 우리나라에 한 60몇 명 사망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멕시코는 우리는 잘 몰랐지만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4월 27일 날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휴직을 권하고 휴교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4월 29일 날에는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팬데믹으로까지 이렇게 커다랗게 번지진 않았어요. 미국에도 좀 전염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자체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상징적인 사진이라 이게 갖고 왔는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될 정도로 그 상황이 되게 심각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었느냐? 대한민국의 상황.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국가예방보건사업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신을 많이 못 만들죠.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 백신 생산량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타미플루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타미플루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멕시코에서는 독감이 돌고 있다고 이렇게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독감 유료 접종은 올해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신량 생산 감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멕시코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 들고 언젠가 우리나라 올 거라는 걸 아는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대부분 전염병은 어디서 발생을 해요? 애들 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휴교령을 내려버렸어요. 이거밖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대비를 못한 상황에서는. 자, 그 한국 의료계의 현실, 이게 제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백신이 없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백신도 없고 타미플루도 없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환자를 지켜낼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저희 몸을 지키는 것도 의사도 의사 자신을 낼 수 있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no 지침 매뉴얼,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종플루 막 터져가지고 9월달 막 난리가 났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매번 지침이 다르니까 도대체 어디다가 기준을 둬서 해야 할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진짜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전에 사스 경험을 해서 그랬던지 이게 신종플루 돌았을 때 사람들이 대개도 전염병이 어떤 거라는 걸 대부분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과 시작은 딴 데서 시작하더라도 제일 심한 게 병원과 약국이라는 걸 다 감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현명한 거죠. 예. 그만뒀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없으니까 간호사를 다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문을 내서 이제 간호사를 구합니다 하고 하는데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은 누구를 믿고 본인의 몸을 치료하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을 합니까? 자,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신종플루가 처음 발생한 게 아니죠. 그 전염병이 처음 발생한 21세기 그 전염병의 그 첫 시작은 신종플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사스거든요. 자, 그러면 사스를 알아볼까요? 자, 사스가 돌았을 때요.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됐어요. 중국 광동성은 저 밑에 요쪽 부분이 광동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쉬쉬했었죠. 그리고 2003월 2월 홍콩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이게 옮겨서 홍콩까지 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4월이 되면은 이제 북경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40여 개 나라로 팬데믹 사태로 이제 벌어지게 됐죠. 여러분도 기억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400명이 400명이 감염이 되고 91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죠. 중국이 이렇게 그런 사실을 은폐를 하려고 했었고, 은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태가 퍼져가지고는 이렇게 타임스 뉴스위크에서 그냥 이렇게 freaked out, 너무 놀란 거죠. 전 세계가 공포의 도가니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자, 갑작스럽게 사태가 벌어지고 나라에서는 그걸 인정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불안했죠. 그 공포감.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해지고 치안을 어떻게 바로 잡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자체가 아주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은요, 거의 200개 민족이 이렇게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자치구라고 해가지고
하나 된 통일된 중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구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치안이 바로잡히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티벳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자기네가 독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티벳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연변 자치구에서도 자기도 독립을 한다고 하고 각 민족마다 다 독립을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중국이 한순간에 붕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자체가 붕괴가 될 수 있는 위기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렇게 그냥 강제 집행을 했죠. 강제 집행했는데 인권적인 문제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였든지 어쨌든 사스가 바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인한 난리가 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사스는 우리 일반 대중들까지도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것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효과,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병리 현상이 더 클 수가 있구나 하는 그 병난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사회적인 혼란이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공포에 따른 민심의 동요, 그리고 당연히 제대로 경제 활동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파탄이 나게 되고, 그리고 국가 존폐 위기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사스가 어마어마하게 그런 큰 병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전문가들은 노노노노 앞으로 더 커다란 게 올 것이다. 사스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커다란 문제가 내재돼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사율이 훨씬 높은 조류독감이 발생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조류독감이 돌았어요. 자,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의사들 그 전염병 교육을 위해서 보내줬던 그 자료입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앞으로 조류독감과 같은 더 커다란 게 올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건 과거 선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과거 선례를 보게 되면 1947년에도 독감이 돌았고 1889년에도 돌았고 1918년에도 돌았고 1957년에 돌았고 1968년에 돌았고 쭉 해서 보니까 아하 30년 40년 주기로 독감이 오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 35년 동안 대유행이 없었어요. 차라리 좀 있었으면 그럼 나머지 30년 뒤겠지라고 할 텐데 35년이 되도록 대유행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사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대유행 임박 근거는 아직 정황적인 수준이다. 그렇지만 신종 바이러스가 인체 감염 발생 간격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안했던 거죠. 97년에 6명, 2003년, 2004년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체 감염 발생 국가 및 사망자 수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멋지게 차트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9년 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은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6대 사무총장님이셨죠. 예. 자, 이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책을 직접 보고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당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는 이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은 조류 인플루엔자다. 지금도 바이러스의 변종이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변종이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대유행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변종이 출현하여 대유행으로 확산될 경우 1억 명 이상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치기 소년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교훈하면 뭘 생각을 합니까? 뭐 생각합니까? 양치기 소년의 교훈은 뭐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종욱 사무총장님께서는
다르게 봤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속아라. 속아라. 끝까지 속아라. 왜? 밖에 늑대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단체가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아유 뭐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또 저 독감도 안 돌았고 뭐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하니까 아 나 그 얘기 듣기 싫어서 못 해 먹겠다 해가지고는 미래를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대비를 하는 사람은요. 대비를 해야 되는 단체는 24시간 내내 대비를 해야 되고 오늘도 발생할 수 있고 내일도 발생할 수 있고 항상 내일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나라는 그 당시에 어땠어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가 듣기가 싫었었던지 그 대비하는 마음에 방심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크게 당한 겁니다. 대비라는 건 이런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책에서는 1억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얼마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도족감, 변종, 수년내 세계 강타할 때 10억 명이 숨질 수도. 그렇죠? 앞으로 몇 년 안에 강력한 전염병을 지닌 치명적인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1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이제 리보프 소장이라는 거는 이분 러시아 사람인데 유행 시기는 올해 말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대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때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안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나 최소 몇 년 안에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존하는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대규모 전염성을 지닌 새로운 변종이 생겨날 것. 자, 한편 지난 19일에서 22일 러시아를 방문한 이종옥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조만간 조류독감과 유사한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나 전 세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둔 게 아니고 액션을 취하신 거죠. 그게 보면은 종리 Center of Strategic Health Operation이라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쉬워요. WHO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인데 24시간 모니터링 WHO 전략보건작전센터를 세우십니다.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24시간 병원 있잖아요. 예.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 창고라는 그 전염병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 전 세계에다가 이게 그 보건기구에다가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자료를 줄 수 있는 전 세계의 그 각 수상들이라든지 대통령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드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10억 명이 사망할 것을 1000명 단위로 잡아내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건요. 전염병이라든지 미래에 이렇게 닥쳐오는 재난이라는 것은요.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뒤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난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처음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오죽했으면 그 양치기 소년의 그 교훈을 뒤집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용감한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10억 명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근거가 있었겠죠. 그건 어디냐면은 이게 1998년 그 홀튼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판도라 박스를 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8년 그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그때 이제 사망했던 분들을 이제 무덤 이렇게 다 이렇게 묻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사체를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서 폐를 뜯어가지고 와가서 그 원심 불기기에 돌려가지고 DNA 시퀀스를 딱 꺼냈더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조류독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었는데 그 정체가 뭔지 몰랐는데 1998년에 스페인 독감의 정체가 조류독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조류독감이 뭐 어마어마하게 창궐하고 있었거든요. 돌고래 죽음, 그 돌고래가 포유류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게 멸종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도 완전히 조류독감에 의해서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독감도 돌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도 독감이 돌고 있었잖아요, 조류독감이.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거대한 병난이 오는 그런 길목에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1997년, 98년입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독감이 그럼 어떤 경우였던가를 알아보게 되면 과거의 선례를 보게 되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게 돼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자, 스페인인데 스페인 독감이 제일 처음 발생했던 것은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 여기는 어디냐면 이천수 선수가 그 레알 소시에다드로 갔을 때 그 축구 거기가 이제 산 세바스티안인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병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바다에다 병을 떨어뜨리면 그 병이 가서 도착한다는 곳이 산 세바스티안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이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왜 벌어졌겠습니까? 당시 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었어요. 참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군인들이 들어가서 대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상황이 열악하죠. 열악하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었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불결한 곳에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전염병이 발생하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봄에 1918년 봄에 독감이 돕니다. 그래서 3일병이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열이 펄펄 나고 이제 그 멀쩡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800만 명이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망률은 낮았어요. 그래서 3일열이었던 겁니다. 3일만 앓고 지나가는 열. 그래서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죠. 봄에는. 그런데 8월이 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하면서 괴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The Great Influenza라고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가 그 당시 인구가 18억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망자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1억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천만 명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서 그랬어요. 인도 자체만으로 2천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럴 수 있냐. 실질적으로는 1억이 죽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너무 많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자,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저렇게 핵폭탄으로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1,50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2,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으로는 최소 5천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난이 전쟁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군대에 있는 막사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독감이 걸려가지고 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독감이 어떤 정도의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비밀 2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지나 콜라타라고 하는 분이 쓴 독감. 우리나라에도 해석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심한 폐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폐렴 소견을 낸 2시간이 되면 벌써 광대뼈 부위에 젓갈색 반점이 보이고 얼굴에 젓갈색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몇 시간 뒤에는 귀에서부터 온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 시퍼렇게 된다는 거죠.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당사자도 공포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죽음은 단 몇 시간 만에 찾아오네. 환자들은 숨을 헐떡이다가 숨이 막혀 지식해버린다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실려온 이후로는 몇 시간 이내로 시커멓게 타서 그게 독감이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빨랐는지 이게 지금 미국 그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건데 10월에서 11월까지 그냥 그 도는데 뭐 미국 전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도는데 거의 뭐 2주 3주 만에 미국 전역이 다 쑥대밭이 되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7월, 8월,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거의 1억 명이 죽은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서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2차 세계대전도 다 따져보면 한 10년 동안 거의 다 합쳐봐야 2,300명이 죽은 건데 3개월, 4개월 만에 인구가 1억 명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이 다 죽었어요. 그럼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전쟁을 종결을 해야 되겠다. 전쟁을 계속하는 한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몰살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원래 전쟁은요 어떻게 된 거냐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어요. 누가 이겨서 누가 져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병이 돌아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3자 입장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왔는데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해서 여러분 모든 제국이 갖고 있던 그 식민지들을 다 해방시켜 줍시다. 해방시켜주고 너도 다 이렇게 여기 다 내려놓읍시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맞춰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여기 갔을 때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승패가 없던 전쟁이었는데 독감에 의해서 대통령 한 명이 대통령이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승자가 있고 없는 전쟁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꼬였던 문제가 결국은 독일의 그 보상금 문제. 그러니까 이기고 진 경기가 아니었는데 이기고 진 경기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독일에다가 엄청난 배상금을 내라고 했고 그 배상금 때문에 결국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와서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틀이 전염병 하나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게 미스테리하죠? 근데 더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종전을 시킨 날이 언제예요?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일제세계대전이 종전이 됩니다. 그래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은 1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끝날 때가 정해놓고 한 전쟁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전염병도 마음대로 이렇게 통제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치를 먹게 되면은 독감에 안 걸릴 수 있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치 깍두기 드시던 우리 조상님들이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독감이 걸렸어요. 자, 1918년 조선 인구가 1759만 가구였을 때 7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4만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생존의 비밀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로 휩쓴 스페인 독감. 그래서 스페인 독감은 1918년 9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와서 한반도를 덮쳤다. 1918년 11월 11일자 매일 신보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종전하던 그날이죠. 각급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했으며 농촌에서는 들녘에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여 행렬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조선 팔도의 민심이 흉흉했다. 그리고 지방 우체국 여러 곳에서 직원이 전멸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돌게 되면서 당시 일제치하 상황이었죠.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독감에 걸렸다는 그 얘기가 이렇게 백범일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돌았던 게 언제라고요? 1918년이죠. 3.1운동이 벌어진 건 언제예요? 1919년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돌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if란 게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라는 게 없는데 3.1운동이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감이 돌아서 대한민국에 있던 일본의 공권력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은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의 세계사만을 뒤집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운마저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쭉 해볼까요? 자, 20세기에는 전염병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돌았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57년에도 돌았고 1968년에도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해서 또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2002년 사스가 발생을 했고 8,000여 명이 감염돼서 900명이 사망하고 2003년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매년 260명씩 사망을 하다가 2009년에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는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한결같이 신종플루가 이대로 사라진다 해도 훨씬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이 한 문장이 감이 오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그레고리 하트를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대유행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것이라 했다. 문제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나면 이를 무력화하고 내성을 지니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특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변이를 너무 잘합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해버리게 되면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 현재 쓰이는 치료제나 개발 중인 백신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그 변이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약과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궐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 흉악한 괴물을 신중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뿐이다. 다가오는 질병 대란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이다. 그렇죠? 신종플루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거죠. 대비의 중요성, 대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염병 하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염병 할 때 그래 그건 WHO의 문제고 그건 나라의 문제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의 문제라는 거,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도 못 지켜줘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거는 오로지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접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종플루에서 얻었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병의 대사를 나와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로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라는 글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어려운 현실들을 인정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화두는 생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